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금융권 상품을 다루는 날이죠. 늦게 과정에 합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첫 시간에 은행 상품까지는 취급을 했고요. 오늘 2금융권 상품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2금융권 상품 중에 종합금융사 상품이 있습니다. 종합금융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취지로 생겼냐면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오일 쇼크라고 하는 오일 쇼크가 언제 발생했냐면 1973년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했는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은 어땠냐면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72년부터 됐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죠.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1차가 몇 년도부터 몇 년이냐 이건데 1972년부터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 중이었고요. 그래서 경제개발은 해야 되는데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개발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 축적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에서 자금을 도입하는 외자 도입법이라고 하죠. 외국에서 자본을 도입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경제개발 계획 단계에서 외자 도입을 전문적으로 맡는 외자 도입 금융기관을 종합금융사다 해서 종합금융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금융사의 본래의 취지는 뭐냐면 외국에서 자본을 들여오는 그런 역할을 주 업무로 했는데 이제 외국 자본을 들여올 이유가 별로 없어졌죠. 우리나라도 지금 외환보유고가 오히려 흘러넘칠 정도로, 물론 순수히 우리 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2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지금 한국은행에 잠겨있기 때문에 이 달러를, 이렇게 많은 달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거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종합금융사는 존재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종금사들을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주고 있고요. 종금사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아나가게 개척하고 있는데 이 종합금융사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었던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CMA, Cash Management Accou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CMA는 제2금융권 상품 다룰 때 두 번 나와요. 종금사에서 CMA가 있고요. 요즘 증권사에서 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CMA가 있어요. 그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금사의 CMA는 어음관리계좌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고요. 어음관리계좌로 하면서 이 CMA의 가입 자격이라든지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CMA가 갖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CP라든지 국공채라든지 CP 그러면 커머셜 페이퍼 기업어음이지요. CP나 국공채 등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기금융상품이라고 그래요. CP나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하기 때문에 이 CMA 자체가 단기 저축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CMA에 종합금융사의 CMA에다 가입하면은 짧은 기간임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기간은 얼만큼이냐? 운용하는 이 CMA의 예탁 기간은 길어야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로 CMA에 가입을 하고요. 이 CMA에 예금을 해놓으면 저축금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통상적으로 보통 예금한다라고 할 때 오늘 입금하면 연 정기예금이자율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CMA는 그렇게 정기예금이자로 확정금리로 주지 않고요. CP나 국공채 등에 운용을 해서 이 운용자가 좋은 실적을 올렸으면 고객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실적을 많이 못 올렸으면 조금밖에 돌려주지 않는 실적 배당 형태의 금융상품이에요. 운용한 결과치대로 고객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얘기죠. 이 실적 배당 상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금자 보호제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금자 보호법에서 실적 배당 상품은 보호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종합금융사의 CMA는 상시 보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배당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특별히 해주기 때문에 이 CMA는 더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고 굉장히 특이한 상품이에요. 이 CMA는
다른 은행이라든지 은행에 보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수시입출식 저축상품인 MMDA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행 판매하고 있는 머니마켓 펀드 MMF라는 놈이 있어요. 이런 상품하고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 그 수익률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경쟁 상품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종금사 상품 중에 두 번째는 발행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은행의 표지어음과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표지어음은요, 은행의 중소상공업자라든지 일반 고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어음 할인을 하면 그 어음 할인을 해주고 은행에 쌓아둔 어음을 쪼개거나 또는 결합하거나 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어음을 발행할 때, 은행으로 다시 어음을 발행해서 상품을 취급할 때 그걸 표지어음이라고 하고요. 종금사의 이 발행어음은 그 은행에서 고객들한테 상업성이 있는 상거래에서 관련된 그걸 진성어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음을 토대로 발행한 상품이 아니라 이 발행어음은 종금사가 자기네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금융기관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 이름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고객들의 상품에 편입시켜주는 걸 발행어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네들이 발행한 어음이다, 상거래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이걸 자발어음이라고 합니다. 발행어음을 자발어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발행어음 상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입을 한다라면 가입 금액은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발어음, 발행어음의 상품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이다. 자, 실세금리 연동인데 확정금리라는 건 무슨 의미냐? 실세금리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중에 금리를 적용을 하되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하는 날 앞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확정시켜주는 상품을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이라고 하고요. 이 가입 기간은 1년 이내로 예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발행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환매를 할 수는 있지만, 중도 환매가 뭐예요? 가입 기간을 1년이라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찾는다든지 중간에 찾는 거를 중도 환매라고 그래요. 중도 환매는 가능하나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중도 환매를 하면 보통 자기네가 처음 가입할 때 확정금리로 예를 들어서 6%를 받기로 했다, 연금리. 그러면 그 6% 받는 거에 60%에서 90% 수준으로, 60에서 90%, 그러니까 깎아서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적용되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죠. 중도 해지 금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 발행어음은 CP에 비해서는, 즉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는 기업어음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낮습니다. CP에 비해 낮은 수익률. 그리고 이 발행어음은 상시 보호 상품입니다. 종금사 상품 중에 CMA나 발행어음은 상시 보호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CP, 지금 CP를 다뤘으니까 C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머셜 페이퍼, 그래서 이거를 기업어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머셜 페이퍼, 기업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원래 이 거액 CP 뭐 이렇게 하면 보통 최소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이상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인데, 커머셜 페이퍼는 적격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발행을 합니다. 적격 업체. 적격 업체는 뭘 적격 업체라고 하냐면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업 어음을 발행해서 부도낼 일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적격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발행을 하고요. 이 CP를 발행해 놨는데 이걸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걸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허사겠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사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사가냐면 종합금융사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금사가 이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발행한 CP를 종금사가 사줘서 이걸 종금사에 예금하는 고객들에게 다시 매출하는 형태, 종금사 매입 매출이죠.
종금사가 매입해서 매출을 다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CP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CP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환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도 환매가 불가하나, 중도 환매 불가능하면 돈 찾을 길이 없죠. 그래서 돈 찾을 길을 조금 열어놓는 게 뭐냐면 배서 양도는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음을 직접 현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음 표면에요. 뒷장을 넘겨보면 이 어음을 누구에게로 양도, 그러면 우리 수표 이서 하듯이 누구 소유였고 그 다음 누구, 이게 쭉 연결돼서 건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어음을 중도 환매는 안 되지만, 나 돈으로 돌려줘는 안 되지만 배서해가지고 양도,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길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CP는 투자 금액이 클 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줘요. 투자 금액 크면 높은 금리,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하고 1억짜리하고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실세금리 연동을 시키되 확정금리로,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종금사 상품 중에 앞에서 다뤘던 CMA라든지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상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종금사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든지 그랬을 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CP는 예금자 보호법상의 비보호 상품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금자 비보호 상품이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요. 이 CP는 CD, 이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면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는 것과 환매주권부 채권이라고 하는 RP, 이거와 경쟁 상품이다. 이렇게 특징을 보면 되고요. 보통 CP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운용을 하느냐, 보통 금융상품이요, 한 달짜리로 할 거냐 3개월짜리로 할 거냐, 6개월 혹은 1년, 1년을 넘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거냐. 그런데 이 CP는 기간을 짧게 가져갈 때 유리합니다.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운용기간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짧은 기간 운용을 할 때는 CP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이다라는 얘기죠. 종금사 상품은 이런 정도의 세 가지 상품으로만 압축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2금융권 상품 중에 두 번째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특징부터 왜 이 증권투자신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요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구조가 점차적으로 이 증권투자신탁이라고 하는 펀드 상품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금한다, 저축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대부분이 은행을 찾아갔다는 얘기고, 은행에 가면 거의 두 가지 형태로 갈라지게 되죠. 내가 지금 목돈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는 사람은 정기 예금으로, 목돈이 아니라 나는 목돈을 앞으로 마련할 사람이다. 지금 처음 취업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나는 소득자가 됐다. 그럴 때는 정기 적금, 이래서 보통 적금 붓는다고 하죠. 이렇게 심플하게 가져갔지만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간접 투자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저금리 시대에 저금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리스크를 조금 안더라도 투자를 해서 주식이나 채권 또는 파생상품, 각종 실물자산 펀드 이런 쪽에다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럴 겨를도 없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방법, 그게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그러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간접 투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과도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증권투자신탁은 그 태동한 그 효시가 언제냐면 영국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1780년인가요? 이때 아마 워트의 징기기관, 이래가지고 우리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워트의 징기기관 하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촉발시켰던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촉발되면서 기계화가 진전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공장이라고 하는 게 설립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신흥 자본가 계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본가 계급들이
돈을 많이 목돈을 쥐게 되는데 이 목돈을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 형태가 생겼는데 그걸 유닛 트러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트러스트 그러면 이걸 신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국에서 처음 발생할 때는 여기다가 유닛이라고 그랬죠. 유닛 트러스트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 투자 신탁이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세기에 산업혁명 직후부터 자본 축적이 되면서 발생하게 됐다. 산업혁명 후 자본 축적 여기에서 이 증권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나라의 증권 투자 신탁의 역사를 보면 간단하게 삼투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삼투신 그러면 뭐였었냐면요.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해가지고 아주 대규모의 공룡 같은 투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국민투자신탁이 현대투신으로 현대그룹으로 넘어가면서 현대투신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이 투신사들이 삼투신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국내 증권시장에 증권 가격, 즉 주가에 떠받치는 역할이라든지 기관투자가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걸 조절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주가를 받쳐주고 이런 구실을 하게 됐는데 1990년대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폭락하면서 이 삼투신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손님들한테 들어온 자산, 주식을 아무리 사도 주가가 반토막 나고 오히려 고객들을 망하게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 투신사라는 게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정부가 궁리하는 게 뭐냐면 이 투신사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준다더니 그래도 소용없어요. 1988년에 재경부장, 지금은 재경부장, 그때는 재무부 장관이었었어요. 재무부 장관이 한국은행권을 발동해서라도 증시를 떠받치겠다. 그러면서 막대한 국가 자금을 가지고 투신사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주식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죠. 얘네들은 빚에 떠올려 그 돈을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다 꿔준 거예요. 근데 그 빌린 돈으로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갚아야 되죠. 망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려면 우리 그런 말 있죠. 새술은 새부대. 그래서 새 놈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투신사를 다시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방의 5투신사. 지방투신 5개를 설립을 인가를 해주고 지방투신사들이 설립이 돼요. 그래서 지방투신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이걸 증권시장에도 얘네들이 새로운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1997년 IMF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투신사들은 다 거의 죽어 나자빠지죠. 거의 힘들어져요. 그리고 1997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자본시장 개방할 테니까 너네 와서 주식 사라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돈을 맡긴다면 어디다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신사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왜? 간접투자, 펀드 매니저들이 자금을 운용해 주는 게 투신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투신사를 딱 들여다보니까 맡기고 싶지 않아. 왜? 지들도 지금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내가 돈 맡기면 저들이 잘해줄까?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뭐를 요구하냐면 너네 투신 형태로 니네 나라의 증권 투자 신탁 형태로 돈을 투자를 맡길 수는 없고 새로운 형태 자기네 나라에서 개발되어 있었던 그런 제도를 한국도 도입해라라고 주장을 해서 불이 나게 우리나라는 1998년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걸 법을 증권투자회사법이라는 법령의 제정으로 뮤추얼 펀드 설립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양놈들이 요걸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돈을 들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라는 게 처음으로 1998년도에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신사라고 하는 것이 몰락하고 나서 그래서 투신사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산운용회사로 전환이 되고 혹은 증권사로 그때 당시에 대한투자신탁 이게 뭐예요? 요새 광고 나오잖아요. 대한투자증권 이러면서 고승덕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광고하고 이렇게 증권사로 전환하고 또 일부 기존의 투신사들을 전체 연합한 그 협회를 투신협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자산운용협회로 바뀌어버렸고요. 자산운용회사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변신을 준비 중인 게 바로 증권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권투자신탁을 간략하게 히스토리에 대한 거는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이 증권투자신탁은
당사자가 누구냐? 즉 증권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고객들이 예금을 하고 그랬을 때 운용할 때 그 운용과 관련된 관계자가 누구냐를 봤더니 처음에는 위탁회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위탁회사는 결국 누가 맡냐면 기존의 우리나라의 투신사들이 위탁회사예요. 이걸 자산운용회사로 보면 돼요. 이 자산운용회사는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이면 되고요. 이게 자산운용회사라고 그랬어요. 자산을 운용하는 걸 담당한 펀드 매니저들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 자산운용회사는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펀드 매니저를 몇 명 이상 보유해야 되냐면 이걸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그래요. 펀드 매니저를 운용 전문 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회사죠. 펀드의 운용. 자, 이걸 위탁회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탁회사가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 신탁재산을, 즉 신탁해놓은 재산을 보관이나 관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이 수탁회사가 맡게 되는데 이 수탁회사는 그럼 어떤 회사가 수탁회사 기능을 하느냐? 신탁기관 또는 신탁업 겸용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보통 은행들이 하죠. 우리가 은행 상품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은행 상품은 예금 계정과 신탁 계정이 있다. 그래서 은행이 신탁업을 겸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은행들이 신탁업을 겸용하고 신탁기관들한테는 수탁회사 자격을 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산운용 관련해서는 수탁회사 역할을 맡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회사가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누가 판매회사 역할을 하냐?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이런 역할을 판매회사가 해요. 수익증권의 모집 또는 판매활동, 그리고 나중에 환매해달라고 손님이 오면 그 환매도 이 판매회사에서 담당하는데 누가 하냐면요. 은행도 이 수익증권 판매가 가능하고요. 증권회사도 가능하고요. 요즘 특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보험회사의 생활설계사라고 하는 이런 모집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그 대신 펀드를 판매하려면 간접 투자상품 취급에 대한 자격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 제도가 그 간접 투자상품 판매인력위원회 사무국에서 자격증 관리를 하는데 30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고 펀드 상품 취급하는 그 판매인력 자격시험에 통과가 돼야 취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격을 부여받는데 그 대신 보험 취급하는 사람들은 주로 생활설계사, 우리 옛날부터 보험 아줌마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정방문하죠. 집집마다 와가지고 보험 하나 들어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가정방문하면서 간접투자상품을 권유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점포해서 판매해야지 방문 판매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보험회사한테 이걸 허용해 주고요. 그리고 선물회사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물회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는 그 펀드는 어떤 펀드여야 되냐? 파생상품 펀드. 선물회사는 선물 옵션 이런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펀드에 국한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수익자가 있어요. 자, 수익자는 저금을 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투자금의 납입, 자금을 납입한 사람, 투자금 납입을 한 사람이고 이 수익자는 수익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수익권. 이 수익권을 보유하는데 수익권 보유에 따른 권한이 어떤 거 있냐? 수익자는 중간에 자기가 돈을 찾고 싶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익분배금이나 상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이익분배금은 언제 받냐? 이거는 결산할 때 받는 거고요. 상환금은 언제 받냐? 펀드 해체할 때, 이제 펀드 만기가 종료했을 때 받는 이익분배가 상환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익분배금은 원금은 안 돌려주고요. 수익이 발생한 것만 돌려주는 거고 상환금 받을 때는 원금과 수익 다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익분배금과 원금을 받을 때 그걸 상환금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의 청구권자, 환매 청구권자, 이익분배금의 청구권자, 상환금의 청구권자를
수익자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넣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달라고 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는 얘기죠. 다만 이 환매에 대한 제도는요, 조금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환매를 할 때 어떤 금액으로 환매를 해주게 되느냐 하는 측면하고, 환매를 할 때 환매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을 부과시키는데, 이 환매 수수료는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환매를 누가 해주냐면 보통 펀드를 취급하고 있는 판매회사가 이 환매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만기가 안 됐는데 중도 해지해서 돈 찾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환매 수수료 얼마입니다. 그러면 돈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한테 수수료를 떼어가는 저것들이 처먹랩이다 이래가지고 판매회사가 수수료를 먹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판매회사가 돈을 펀드에서 일찍 빼가는 사람들의 수수료를 빼가지고요, 이걸 만기까지 자기가 환매하지 않고, 즉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돈을 맡겨둔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탁재산에 편입시켜 놓으면 돼요. 신탁재산에 편입시켜 놓으면 신탁재산에 싸놨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들이 결국 나누어 갖게 되는 거는 신탁재산 가지고 나누어 가지니까 만기까지 저축금액을 그냥 놔두고 있던 고객들이 이 부분 가지고 쪼개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매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환매를 하냐? 우리가 보통 간접투자상품은요, 주식은 몇 주 몇 주에서 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간접투자상품 펀드는 좌로 표현해요. 그래서 좌를 표현해 가지고 기준가를 얼마부터 시작하냐면 1,000원으로 시작합니다. 자, 1,000원짜리 기준가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펀드 처음 설정할 때 1,000만 원을 펀드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가입한 사람은 몇 좌를 갖게 될까요? 만좌 이렇게 되겠죠. 1,000원짜리, 1,000원이 기준가로 시작하니까 1,000원짜리 만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요, 이 펀드는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그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Net Asset Value, 그래서 순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이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전체 발행 좌수로 나눠보면 이 1,000원짜리가 이 순자산 가치가 점차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자금 운용을 잘해서 올라가요. 그럼 이 기준가가 올라가겠죠. 1,015원, 1,02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거 기준가 곱하기 자기가 원래 좌수 갖고 있었던 거 1,000만 원이었으면 만좌라고 그랬죠. 기준가가 1,020원으로 바뀌었으면 만좌 곱하기 1,020원, 이게 자기 개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환매한다 그러면 얼마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20만 원이 되겠죠. 1,020이 됐으니까 내가 1,000만 원 넣었지만 1,020만 원, 그 대신 뭐예요? 20만 원이 내가 이익이 된 부분인데 중도 환매하면 그 20만 원 중에 몇 프로 이거를 환매 수수료를 부과해서 떼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왜? 만기까지 안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걸 페널티성으로 받아가지고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접투자상품, 즉 증권투자신탁상품의 당사자들이 누군지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 증권투자신탁은 운용을 하다 보면 특징과 기능은 어떤 게 있냐. 자, 특징하고요, 기능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펀드 상품의 증권투자신탁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많은 사람들의 돈을, 고객들의 돈을 다 모아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투자라고 그래요. 공동투자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공동투자할 때 누가 투자하나요? 이 공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익자들의 돈을 긁어 모아서 펀드를 구성하면 그걸 운용하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 이래가지고 전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전문 투자, 전문가에 의한 투자죠. 그래서 이거를 내 돈인데 내가 투자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맡겼다고 해서 간접 투자라고 그래요.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긴 거죠. 그 다음에 이 펀드의 규모가 1,000억, 2,000억 그러는데 그 돈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에다가 1,000억 원어치 주식을 다 사버리고 이러지 않죠. 그걸 우리는 몰빵이라고 하죠. 펀드 매니저들은 몰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뭘 하냐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하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회사 하나를 먹어버리려면 경영권을 그냥 취득할 수가 있어요. 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어느 투신사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몽땅 사가지고 인수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러냐? 이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 자금의 성격은 어떤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수익 획득 목적으로만 두고 있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기업을 사들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전하고 다양하게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 공동 투자를 하고 전문 투자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수익 목적 획득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증권 투자 신탁은 이 증권 투자 신탁의 존재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첫 번째는 위험 분산 기능이 있고요. 내가 혼자 주식하다 보면 한번 잘못 사가지고 확 깨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증권 투자 신탁은 분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분배시켜 가지고요. 위험을 분산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 기능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증권 투자 신탁이 투자 유효 프론티어를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더라. 자, 투자 유효 프론티어의 확장, 이건 무슨 말이냐? 아마 투자론이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처음일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 투자 세계에서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위험과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같이 다니게 되는데 이 위험은 이쪽으로 갈수록 높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이런 생각이겠죠. 위험은 없으면서 수익은 높았으면 좋겠다. 도둑놈 심보죠. 위험은 하나도 감수하지 않고 수익은 높았으면 좋겠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높고 위험이 싫다면 나는 위험을 극도로 기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참아야 돼요.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과의 관계를 성립시켜주는 이론이 있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투자 기회 집합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딱 거봤더니요, 이 선에 걸려있는 많은 위험과 수익률과의 관계, 이걸 봤더니 여기 이 선에 걸린 놈들은 다 뭐냐면 위험이 다 똑같은 녀석들이죠. 위험이 다 똑같은데 얘는 수익률이 높고요, 얘는 수익률이 낮아요. 위험이 똑같다라면 내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수익률이 낮은 것보다는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를 선택할 거고요. 여기는 수익률이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놈들을 봤더니 수익률은 동일한데 위험이 다 틀려요. 그러면 내가 또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수익률이 똑같다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지 위험이 이렇게 큰 거는 싫어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만 뽑으면 되죠. 이렇게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투자안이 위험이 높은 투자안들을 지배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이 수익률이 낮은 투자안들을 지배한다. 이거를 지배 원리, 도미넌스 프린시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배 원리를 충족시켜주는 투자 기회 집합들을 다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efficient frontier, 즉 efficient frontier가 뭐냐면 투자 유효 프론티어가 이 뜻이에요. efficient frontier는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얘기죠. 내가 가장 위험과 수익률이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가장 적합한 투자를 한다면 효율적 투자선 하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유효 프론티어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수익률 하에서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똑같은 위험하에서 수익률을 높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요. 이런 역할을 증권 투자 신탁이라는 것이 해주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징과 기능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이 증권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분류하느냐, 분류를 해볼게요. 증권 투자 신탁은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 성격에 따라서,
자, 법률적으로 증권투자신탁을 성격을 구분해 봤더니 하나는 계약형 투자신탁으로 분류하고요. 하나는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분류하는데 계약형 투자신탁이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증권투자신탁, 투자신탁 수신사를 말하고요. 이 회사형 투자신탁은 미국에서 들어왔다라는 뮤추얼펀드, 증권투자회사 제도를 말해요. 그래서 간접투자상품은 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 두 종류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회사의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 거고요. 환매에 따라서 환매가 되냐 안 되냐 그걸 환매 여부라고 그래요. 중간에 내가 펀드에 돈을 맡기고 중간에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중간에 찾아갈 수 없으면 폐쇄형 투자신탁이라고 하고요. 내가 중간에 돈을 출금할 수 있으면 개방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판매되는 형식에 따라서 자,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회사들이 매출식으로 파냐 모집식으로 파냐 모집형과 매출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집형은요. 일단 펀드 판매를 쭉 하면서 이번에 얼마가 고객들한테 팔릴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팔아보니까 한 500억 팔렸다. 그럼 우리 펀드는 500억짜리 규모의 펀드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모집형이고요. 매출형은 지들이 돈을 내놓고 일단 1000억을 딱 내놓고 1000억 원어치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펀드 수익증권을 발매를 했는데 안 팔려. 700억만 팔려. 이럴 수도 있죠. 1000억을 발행해놨는데 700억밖에 안 팔려요. 그러면 그걸 매출형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요. 그럼 종전에 지금 설명했듯이 1000억 원어치 매출형으로 펀드를 자기네가 설정했는데 700억 원만 팔리고 300억 원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매각 수익증권이라고 해서 해지해버리면 돼요. 그거는 미매각 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추가 설정 여부에 따라서 분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간접투자상품에 1000만원 입금을 해놓고요. 펀드에 1000만원 돈 맡길게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 와서 나 돈이 1000만원 또 있는데 또 맡길게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받아주는 펀드가 있고 안 받아주는 펀드가 있는데 안 받아주는 펀드를 단위형이라고 하고요. 받아주는 펀드를 추가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 입금이 가능하면 추가형, 한 번 입금하면 땡,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은 단위형 펀드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 어디다가 내가 넣은 돈 가지고 어디다 운용할 거냐. 주식에 운용하면 주식형, 채권에 운용하면 채권형. 이걸 두 가지를 혼합하면 혼합형. 그런데 무조건 주식형이라 해서 주식에 운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운용자금의 60% 이상이 주식이면 주식형이라고 하고요. 주식형에는 그 대신 채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꾸로 채권형에는 주식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채권형의 60% 이상이 채권이면 채권형이라고 하고요.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이 60%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둘이 섞여 있을 경우에 혼합형 펀드라고 합니다. 이 펀드를 상장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상장형이 있고요. 비상장형이 있습니다. 앞에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중간에 돈을 못 찾아가게 되는 것이 환매 여부에 따라서 폐쇄형 개방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폐쇄형 상품의 펀드에다가 돈을 입금한 사람은 중간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쓴 일이 있는데 폐 주게도 못 쓰냐? 못 찾아가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상장을 폐쇄형일 경우에는 상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돈으로 출금해 갈 수는 없지만 그 수익증권 자체를 팔아먹을 수는 있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세가 있어서 거래해가지고 돈을 쓸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장을 시키게 돼 있어요. 폐쇄형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가 달라요. 자, 어떻게 운용할 거냐? 펀드 매니저의 성격이나 이 펀드의 성격이 만약에 굉장히 안전빵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안정형.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죠.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나는 원금 잃으면 큰일 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원금 손해가 안 나게 운용해달라. 이런 자금의 성격 갖고 있으면 안정형 펀드로 운용을 하고요. 조금 내가
나도 안전빵은 좋지만 그래도 수익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위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위험을 조금 높이고 수익도 조금 낮으면 좋겠어. 그러면 성장형으로 운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아니면 도 인생이에요. 돈 다 날리는 한이 있어도 대박을 터트려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혹시 잘못되면 깨먹을 수도 있지만 잘 맞췄을 때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공격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마형이라고 그래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증권시장도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형으로 펀드를 운용해달라. 가입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요. 가입 대상이 개인형이냐 법인형이냐. 그러니까 가입자가 개인 손님 일반이면은 개인형이고요. 회사가 돈을 넣으면 그건 법인 펀드, 법인형이라고 하죠. 이거는 가입하는 대상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요. 투자하는 기간에 따라서도 투자기간, 펀드를 단기 펀드, 중기 펀드, 장기 펀드 이렇게 펀드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의 그 구분 기준은 어디까지냐? 단기는 6개월 내, 중기의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장기 펀드는 1년 이상을 장기형이라고 투자기간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펀드 중에서도요, 간접 투자 상품 중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절세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제 혜택을 따로 주지 않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펀드가 있고 절세 펀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제투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국제투신이라고 하냐면 외수펀드라든지, 외수펀드는 뭘 말하냐면요, 여기에 돈 넣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못 넣어요. 내가 돈을 넣고 싶어도. 외국인 전용 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만 가입해가지고 받는 그런 펀드를 외수펀드, 또는 우리나라 사람도 넣고 외국 사람도 넣고 그러는 혼합투신이 나오기도 하고요. 12번째는 투자 지역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해요. 어디에다가, 어느 나라에다가 투자하느냐, 그 투자 지역을 봤더니 국내 투자형이 있고 해외 투자형이 있고요. 국내 투자형, 해외 투자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국내와 해외를 다 섞은 혼합형, 이렇게 구분하는데, 해외는, 국내는 우리나라 하나지만 해외는 굉장히 많죠. 어느 나라에 투자할 거냐. 그래서 해외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 보통 브릭스, 왜 브릭스를 얘기하냐면요, 브라질하고요, 러시아, 인디아, 인도죠, 차이나, 중국이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데들은 지금 무섭게 떠오르는 국가들이에요. 경제가 개발도상국, 그래가지고 성장률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저런 나라에다 주식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더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인도 같은 경우는 연 수익률이 270%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다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나라에 돈을 투자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한 나라에다가 아니라 4개 나라에다가 펀드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근데 브라질은 좀 애들 답답해. 러시아 이 공산주의 성향이 많은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거만 따로 띄기도 해요. 인도 주식하고 중국 주식에만 투자하겠다. 그래서 친디아 펀드 뭐 이렇게도 합니다. 또는 그냥 한 나라에다가만 할 수도 있고요. 요새 멕시코가 떠오르고 있다는데, 멕시코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나쁜데 멕시코는 경기가 발돋움하고 있더라. 그러면 다른 주식은 팔아야 되지만 멕시코 주식에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럼 멕시코에다 투자하고요. 이런 거를 해외 투자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자산운용을 하는데도,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우리나라 주식 종목, 코스닥의 몇 종목, 유가증권시장의 몇 종목, 요거만 쳐다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증권시장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면, 내 수익률을 똑같이 같은 기간 내에 나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이렇게 국제적인 시각과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상품을 넓은 의미에서 그냥 분류를 한 거고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러면 펀드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품 종류라고 그래요. 자, 4번째는 상품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펀드 상품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수익증권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 상품, 수익증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익증권은 누가 설정하고 누가 해지를 하나요? 설정과 해지는 위탁회사, 여기서 우리가 당사자를 담당했던 게 뭐냐면 위탁회사,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를 자기네가 얼마짜리 펀드를 설정하겠다, 해지 또는 결산 이런 것도 다 맞는 거죠. 한 회계기간으로 해서 결산을 해가지고 이익이 나는데 손님이 안 찾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투자를 하죠. 다시 입금시켜가지고 그걸 펀드에 투자하면 재투자, 그리고 매매하기도 하고 또는 중간에 돈 찾아가는 손님 환매도 해주고요. 그러면 이 펀드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 할까요? 이자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배당 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소득은 배당 소득이고요. 채권형 펀드에서 나오는 소득은 이자 소득이겠죠. 두 번째는 뮤추얼 펀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뮤추얼 펀드는요, 아까 투자신탁하고요, 증권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게 회사형이 있고 계약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약형은 우리나라의 기존의 투신사 구조인데 이 뮤추얼 펀드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갖고 들어온 거라고 그랬고, 이 구조는 우리나라의 기존의 투신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의 구조를 볼게요. 이 뮤추얼 펀드는 이것 자체가 주식회사예요. 이 펀드는 수익증권을 발매했죠. 근데 뮤추얼 펀드는 주식을 발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주식회사. 그래서 주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사회가 있어요. 이게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원도 없고 점포도 없고, 그래서 이 뮤추얼 펀드는 모든 업무가 다 밖에서 이루어져요. 아웃소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어야 되냐? 우선 외부에서 자금을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발매하는 회사를 판매회사라고 하고요. 판매회사가 돈을 모아주면 그 돈을 운용해 줘야 되는 자산운용회사에다 돈을 맡겨가지고 운용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자산을 자기네가 못 갖고 있게 되니까 자산보관회사에다가 이 자산을 맡겨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네가 주식 발행 같은 걸 못하지요. 직원도 없고 영업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가 주식 발행 업무나 이런 걸 맡아서 해줄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회사들한테 죄다 아웃소싱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의 구조는, 즉 회사형 투자신탁의 구조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 사무관리회사, 자산운용회사, 이게 구조에 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권 투자신탁의 원래의 구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판매회사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뮤추얼 펀드에도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신종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신형 새로 나온 MMF에서 신 MMF라고 단기 금융펀드를 신종 금융펀드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중간에 돈을 찾아가도 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환매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는 채권 투자신탁 상품을 신종 MMF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하이힐드 펀드. 자, 하이는 높다고, 일드는 수익률. 그러면 높은 수익률 펀드라는 얘기는 뭐냐? 높은 수익률이 되려면 꼭 수익이 높으려면 위험도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펀드 이름을 고위험 고수익 신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고위험 고수익 신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험이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원금이 까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실권주라든지 또는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의 우선 배정 권한이 있고요. 이 하이힐드 펀드는 원금이 잃어버리면, 즉 운용을 잘못해서 위험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이 되면 원금의 일부는 보전을 해줘요. 원금 손실난 부분에 일부는 회사 돈으로라도 보전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이힐드 펀드입니다. 그러면 이 고수익 고위험 신탁에다가는 실권주라든지
공모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 배정해 준다는데 이걸 우선 배정해 주면 혜택을 주는 거죠. 왜? 공모주라고 하는 거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공모가액 밑으로 주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요. 처음 상장해 놓으면 바로 팔았을 때 이득을 크게 볼 수, 어떤 때는 공모가액보다 증권 시세가 2배, 3배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실권주나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얼만큼씩 그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냐? 유가증권 시장, 옛날에 말하면 거래소 시장이죠. 이게. 그리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실권주 시장이 이 세 가지가 다 그 비율이 틀려요. 어떻게 공모주를 배정해주고 있냐면 기관 투자가 하고요. 일반 투자가로 나누고요. 여기에다가 일반 투자가 말고 우리사주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우리사주제도는 거래소 시장, 즉 유가증권 시장만 20%를 우리사주에 그 회사 종업원들의 우리사주 조합에다가 우선 배정해줘야 되고요. 일반 투자가한테 20%를 배정해줘요. 그러면 기관 투자가한테 나머지 60%가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60%의 기관 투자가 비중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다시 펀드에 나눠주는 것과 일반 기관이 직접 가져가는 거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펀드 그리고 기타 기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60% 중에 45%가 펀드로 15%는 기관이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이 40%가 결국 뭐예요? 요거라는 얘기예요. 공모주 우선 배정을 해주는 하이힐드 펀드 쪽에다가 배정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코스닥에 가면 이 일반 투자가 비중이 35%로 줄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우선 우리사주 조합의 우선 배정이라고 하는 게 의무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35% 하면 기관이 5% 늘어나죠. 그래서 기관이 5% 늘어나면 특히 코스닥은 여기에 55%를 하이힐드 펀드에다가 배정해 주고요. 10%만 일반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이 실권주 같은 경우는 65%를 펀드에다가 우선 배정을 해주는 그런 혜택을 부여해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요. 분리과세형 투자신탁이 있어요. 분리과세형 투자신탁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거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들이죠. 이자 배당 소득만 1년에 4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이자로 4천만 원 넘게 나오려면 꽤 있어야 되겠죠. 예금되는 돈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세금을 높은 세율로 고율 과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빼가지고 이 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세율로 해서 그냥 분리과세로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할 때 분리과세형 투자신탁에 가입하면 요거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형으로 따로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CBO 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CBO는 후순위채 이렇게 얘기하죠. 이 후순위채 펀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프라이머리 CBO, 두 번째는 세컨더리 CBO. 자, 프라이머리 CBO와 세컨더리 CBO는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프라이머리 CBO는 발행시장의 회사채, 세컨더리 CBO는 유통시장의 회사채. 그러니까 처음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는 프라이머리 CBO라고 하고요. 이미 발행되어 있는 채권인데 그걸 기틀로 해서 후순위채로 발행되면 세컨더리 CBO 이렇게 얘기하죠. 일곱 번째는 엄브렐러 펀드. 엄브렐러 펀드라고 하는, 엄브렐러 그러면 우산이죠. 우산. 그럼 우산 펀드라는 얘기인데 엄브렐러 펀드의 특징은 펀드 운용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고요. 그리고 환매 수수료도 없이 단기 운용해요. 그래서 이 엄브렐러 펀드를 뭐라고 하냐면 전환형 펀드.
전환이 펀드를 이쪽 저쪽 옮겨 다닐 수 있는 펀드다. 그래서 전환형 펀드라고 하는데, 전환형 펀드는 엄브렐러 펀드만 있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모자형 펀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새끼를 둘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자식이죠. 자, 자식이 둘 있다라면 이런 펀드를 뭐라고 하냐면 카멜레온 펀드라고 하는데, 이 자식은 주식 펀드고요. 이 자식이라니까 좀 어폐가 있나요? 자, 얘는 주식형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를테면 채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증권시장이 좋을 때는 이 주식형에다가 운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겠고요. 최근처럼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데 주식 갖고 있으면 짱구야. 그럼 빨리 이거를 채권으로 갈아타면, 채권으로 가면 이자라도 계속 받지, 안전빵으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으로, 주식시장이 나쁠 때는 채권형으로 이렇게 색깔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그래서 카멜레온 펀드라고 하고요. 자식을 좀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식이 서브 펀드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코스닥 펀드, 여기는 거래소 중에서도 IT 펀드, BT 펀드, 각종 테마를 가지고 펀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 펀드들을 중간에 환매 수수료도 없이, 우리가 펀드를 이동할 때 갈아탈 때는 환매 수수료를 중도 해지하니까 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환매 수수료 없이 펀드 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근데 다 그려놓고 보니까 우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펀드를 우산형 펀드, 엄브렐러 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브렐러 펀드나 카멜레온 펀드는 펀드 간 이동이 환매 수수료 없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펀드를 전환형 펀드다, 이렇게 명명한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제2금융권 상품을 종금사하고 증권투자신탁까지만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증권회사로 넘어갈게요.